자, 1페이지 피고요. 자,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이번 3월 고3 3월 모평의 이제 오답률 1위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선택지들을 보면 1번 experience, 2번 뭐 rise, 3번 intended, 4번 lack, 그리고 5번 disappointed까지. 자, 이 문맥 문제는 예전에 PR에서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집합 하나를 가지고 풀어내는 빈칸과 순서 배열과는 좀 다릅니다. 이 문맥 문제는 1번의 힌트를 1번의 주변에서, 2번의 3번의 힌트를 각각 그 주변에서, 즉 매번 교집합을 잡아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이 좀 많은 유형에 속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쉬운 단어들로 배치되어 있는 아이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린 이제 오답률이 1위 문항이냐라는 걸 너희가 잘 이해하면, 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이제 고등부 고난이도 지문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좀 오늘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돼요. 자, 처음에 구문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길고 복잡한 문장을 덩어리로 나누고 해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중간식 서술형에 대비해서 영작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변형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PR 수업은 요 교집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 게 이제 메인 수업인데, 사실 그 이전의 작업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전에 PR이랑은 좀 아마 다른 지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교집합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는데 누군가는 좋은 점수가 나오고 누군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수가 나온다라는 건 이 수업 자체의 집중도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작업들, 즉 얼마나 깊이 있게 이 구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서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영작, 중간식 서술형을 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깊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1번, 2번에 대한 능력을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교집합을 가지고 똑같은 변형 문제 풀이 수업을 받아도 당연히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PR 수업과는 달리 그 구문 해석 영작 훈련을 하고 이제 이 변형 문제 풀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영작 능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정말 공평한 상황에서 이제 이 PR을 익히게 될 겁니다. 자, 이 변형 문제, 오리지널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이 지문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이 가장 다른 지점이자 영어의 힘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수학은 우리가 주어진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 하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음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풀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지문을 가지고 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을 적절하게 걸러내는 연습을 했다고 해도 과연 이 지문을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지문을 가지고 변형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빈칸을 내더라도 어디에 낼지, 순서 배열을 하더라도 어떤 논리로 낼지, 예를 들면은 게다가 여기는 어떤 구문을 어떻게 이용해서 결합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영작 훈련을 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습은 이 강좌 이후로 차근차근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하지만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수업의 메인이 되는 강좌는 이제 이 수업 이전까지 진행됐던 영작 강좌고요. 영작 강좌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한 번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영작의 논리라는 건 쌤한테도 그렇게 쉬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쌤한테도 쉽지 않은 영역을 너희가 수업 한번 들었다고 그걸 너네 걸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라 그냥 진짜 불가능한 일이고요.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들어주세요. 자, 그때 들을 때 그냥 무작위로 되는 것보다는 학원에 와서 영작 시험을 볼 거죠. 그럼 거기서 틀린 답안지들이 나오겠죠. 맞은 건 할 필요 없고, 내가 예를 들면 3번 문장을 틀렸다. 그럼 영작 3번 강좌를 들으면 되고, 내가 5번 문장을 틀렸다 하면은 5번 강좌를 들으면 돼요. 내가 근데 오늘 뭐 영작을 너무 틀린 게 많다 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순도 못된 주어 동사조차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가장 고난이도 구문 하나를 골라서 그것들을 들으면 돼요. 그렇게 매번 영작 시험이 마무리될 때마다 그 영작 시험 결과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문항 하나씩을 골라서 영작 복습을 한다면 아마 그 영작 실력 느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꽤 많은 영역들이 덩달아 늘어나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각설하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쌤은 첫 두 문장 해석을 할 테니까 너희는 교집합 그랬을 거고 그 교집합을 메꾸고 이후의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주황색 형광펜. 형광펜 아무나 꺼내면 돼요. 자, 과거 몇 세기간 우리는 아마도 배웠을 거예요. 삶의 많은 부분을 from the wisdom, 지혜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부터 우리는 많은 지혜를 배웠대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조상의 지혜를 통해서 배웠대요. 라는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일단 시작부터 병렬로 나뉩니다. 그렇죠? 왜요? In century past가 과거니까 today를 오늘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완전히 대비되는 두 개의 구문이 첫 두 문장에서 주어졌고요. 그 말은 과거에 배울 수 있는 것과 오늘날 배울 수 있는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될 거예요. 즉 과거에는 우리 조상을 통해서 지혜라는 걸 배웠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지 않겠느냐라고 글이 아마 확장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글을 예측하면서 읽기라고 하는데 글을 예측하면서 읽는다라는 건 병렬 구조를 파악하면 저절로 되는 일이지 일부러 그 다음 문장을 일부러 우리 생각으로 일추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병렬을 통해서 우리는 저절로 그 다음에 올 이야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선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과연 조상이 아닌 누구로부터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냐, 그 단어를 찾아서 밑줄 그으면 됩니다. 됐죠? 자, 해볼게요. 자, 오늘날 대다수의 메시지들, 이게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그 삶의 지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받는 대다수의 메시지들,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much about life, 이걸 그냥 그대로 받는 말 같아요. 는 색깔 파란색, not A, but B, A, B가 전부 다 from이라는 전치사로 확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A, 할머니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뭘 통해서 배울 수 있대요? From advertising executives, 광고회사의 사장, 중역,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자 하겠죠. 이렇게 할머니의 오랜 지혜가 아닌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자 하는 광고회사의 중역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대요. 물론 그 지혜라는 게 정말 좋은 이미지인지 아니면 약간 꼰 말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렇죠? 자, experience 갑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되게 간단해요. 첫 문장에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떤 중거로 해서 비교해야 될지가 난해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말인데 할머니의 경험이라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뭐를 중거로 해서 비교될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교집합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교집합 그림. 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포인트는 wisdom, 삶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wisdom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 이런 많은 메시지, 우리가 삶에 대해서 맞는 많은 메시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어쨌든 wisdom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삶의 지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n은 할머니, 우리 조상이라는 의미로 할머니의 지혜라는 not A 구문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지혜를 experien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자, B에 해당되는 단어는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이제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 즉, 예전에는 할머니의 경험,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었다면, 그렇죠? 오늘날에는 광고회사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지혜란 걸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experience는 과연 어떤 식으로 중거를 잡아서 비교를 해야 될까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미리 말했던 것처럼 경험이라는 말이 이 광고회사라는 말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거 도대체 뭘로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애매하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글의 핵심 소재인 wisdom 이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experience라는 단어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아이의 의미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지 뭐 그거예요. 그렇죠? 한다는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경험은 뭔가를 한다는 거죠. 할머니가 뭔가 삶에 대한 많은 일들을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할머니가 세상을 살아온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지혜를 배울 수 있지만 그 지혜가 마이너스예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 회사의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에서 그냥 어느 정도로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했다. 할머니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을 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셨다. 그냥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할머니도 뭔가를 했고 광고회사도 뭔가를 했겠지. 광고회사가 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셀,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자 하겠지. 그렇죠? 할머니는 세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경험을 하셨을 거고 광고회사는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자 할 거야. 그렇지? 근데 그 광고회사가 물건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할머니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보다 더 의미 있는 지혜가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이 글에서는 이라고 해서 플러스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회사도 뭔가를 팔고 뭔가를 하고 할머니도 뭔가를 한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는 일보다는 광고회사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냥 이 정도로 판단하면 돼요. 됐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까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아이가 어려웠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집합에서 할머니도 뭔가를 하셨고 관계에서도 뭔가를 했으니까 얘네들이 한 일과 얘네들이 한 일을 당연히 비교해야지. 얘네들이 한 일과 얘네들이 안 한 일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중거 기준은 똑같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 정도로 기억하면 돼. 나 이렇게 못하겠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애매한 건 그냥 퀘스천마크로 넘겨놓고 확실하게 아닌 게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음 문장 갈게요. 자, 2번 문장으로 갈 건데 이 2번 문장의 힌트는 어디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번 문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와 병렬이 되는 다른 문장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어디 있냐? 2번 문장 힌트는 요 if 구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 문장은 if 플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문장도 if 플라로 시작되고 있죠. 이 빨간색 형광펜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문장을 우리는 병렬 구조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두 번째 if 플라에 대한 힌트는 첫 번째 if 플라에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빨간색 형광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교집합은 매번 그려야 됩니다. 얘는. 자, 2번을 해결하기 위한 교집합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만약 우리가 만족했어. 뭐에? 우리 삶에. 자, 이거를 if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하고 이거를 if 2번 문장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교집합은 나중에 잡을게요. 얘는 좀 문장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문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삶에 만족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주절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우리는 어떤 욕구, 타는타는 욕구,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지 않을 거야. 왜? 삶이 만족스러워. 뭐 차가 없으면은 뭐 차로 인한 불만족을 느낄 거고 그래서 차를 살 거고. 근데 나는 차도 있고, 그렇지? 뭐 마실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서 다 만족하고, 그럼 살 거 없고, 살 거 없으니까 경제는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만족하면 우리는 어떤 욕구를 느끼지 않게 될 거고, 그렇죠? 2번 우리는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될 거고, 그거는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economy may collapse. 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족 동그라미 욕구 X, 경제 밑으로. 우리가 삶에 만족을 하면 우리는 뭔가를 사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지 않게 될 거고, 그러면 경제는 박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쌤이 이제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질문을 할 때 사치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사람이 사치를 부려서 5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는 걸 뭐라 할 필요 없어. 네가 안 사면 그만이야. 그 사람은 사. 야, 돼. 그래야 돈이 돌지. 그렇죠? 그래야 금융이라는 게 발생을 하지. 그래야 경제가 돌겠지. 그래야 자본주의가 이루어지지. 뭐 공산당은 아니잖아. 그렇죠? 어쨌든 물건을 누군가는 사야 비싼 물건이든 싼 물건이든. 그리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것도 좋은 일이야. 비싼 물건을 사면 당연히 그만큼 큰 돈이 돌고 돌 거고, 큰 돈이 돌면 경제는 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경제는 더 원활하게 혈액 공급을 하는 피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피가 있으면 뭐해? 피가 멈추면 죽는데, 그렇죠? 그 돈이 이제 피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사치품을 사야 돼. 그래야 경제는 돌고 돌 거다.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이야기야.
뭐 그런 게 근데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unsatisfied 1번 만족 X 삶에 만족을 하지 않아. 그런데 and로 병렬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여기도 if 구문이 생략돼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아까는 뭐냐면 1번과 2, 3번으로 끊어지거든. 1번이 종속절이고 if절이고 2, 3번이 주절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삶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종속절, 주절 두 개였어. 우리는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됐고 경제는 박살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번 문장은 if 두 번째 문장은 if 구문이 두 개야. and 뒤에서 if가 생략된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눠놔야 될 것 같아. 1번, 2번이 조건절이고 이제 3번이 이제 그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죠? 자, 두 번째 if 생략했습니다. 생략 현상을 모르면 여기서부터 글을 더 이상 읽지 못해요. 자, 만약 any of the products 우리가 사는 물건이 actually 실제로 deliver 전달해줘 prolong, promised 그 물건이 우리에게 약속한 어떤 지속적인 만족감을 제공해준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만족이 다시 플러스로 되고 있어. 왜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어쨌든 1번에서 2번으로 흘러간 거니까 이제 2번이 핵심인 거야. 그럼 이제 논리는 뭐냐면 네가 이제 만족을 못하면 물건을 사겠지 뭔가를. 그렇지?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물건을 사면 이제 그 물건을 사면 자 네가 이제 뚜벅이라 발이 아파. 이렇게 너무 만족을 못해. 걸어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를 샀어. 차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이제 만족하겠지 그 차에. 그럼 더 이상 차는 안 사겠네. 그럼 이제 다시 자동차 산업은 이제 망가지게 될 거라는 거야. 차를 맨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차를 맨날 살 수는 없잖아. 밥이랑 다르잖아. 밥은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어야 되지만, 그죠? 차는 맨날 어떻게 재벌인가? 재벌이라도 차를 맨날 사지는 않지 않나? 그죠? 뭐 그런 거지. 자, 이제 주절. 그러면 subsequent 이후에 판매량은 likewise. 자, 적어놓으세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이 앞에 있는 if절에 뭘 받아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요? 교집합에다 찾으세요. 자, 초록색 형광펜 봅니다. 자, 그 이후에 세일즈, 판매 피겨량이야. 그 이후의 판매량이야. 그럼 이 아이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아이를 앞에 있는 if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10초 줄게요. 뭘까요? 경제예요. 물건이 판매가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물건 판매량이 바로 경제야. 경제라는 건 물건을 얼마나 파느냐 이야기야. 근데 그게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 그게 여기서 어려운 지점이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의 물건 판매량, 이후로 따라오는 물건 판매량은 뭐야? 경제였던 거야. 자, 잘 따라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판매량이 rise, 올라가야 돼?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그래서 rise가 아닌 rise의 반이어인 두락 같은 단어를 써서 정답을 마무리해 줘야 돼.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짚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요. 답은 나왔지만 지금부터 그셔야 됩니다. 왜 이 지문을 그렇게 어려워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초록색 형광펜 이코노미와 초록색 형광펜 두 번째 세일즈 피겨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서로 상응되는지 판단하기가 되게 난해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림이 있잖아요. 보세요. 교집합 그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if 첫 번째 문장은 만족하면 2번 욕구는 사라질 거고 경제는 박살난다 했어. if 두 번째 문장도 만족 X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족 동그라미야.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1번 문장과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장이 짝꿍인 거야. 여기서는. 그렇죠? 다만 if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만족을 해서 경제 박살난다는 거고 if 두 번째 문장은 처음에는 불만족했지만 나중에 만족해서 경제 박살난다는 거야. 즉
요 만족 동그라미가 똑같이 왼쪽에 있는 1번 첫 번째 if절의 1번 문장과 그렇죠? 두 번째 if절의 2번 문장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뒷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로 병렬 관계가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됐지? 그래서 여기서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sales figure라는 말이 경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경제가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논리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따라왔어요?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왜 대대수의 사람들이 손도 못 쓰고 이 문제를 틀렸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칩시다. 뭐 때문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Make collapse,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무너져야지. 아니 상승해야지. 왜 반대말이니까. 여기서 박살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올라가야지라고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풀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엄청나게 좋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신텍스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단어 2개만 가지고 이 단어 2개가 병렬 구조일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던 뿐이죠. 그렇죠? 구조 분석을 아예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벗이 나오니까 자 결론은 그거야. 벗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가 달라진다는 거지 반이어로 그렇지? 하지만 그게 주절과 주절일지 주절과 종속절일지 종속절과 종속절일지 모르는 거야. 그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반이어로 연결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근데 신텍스 분석을 하기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신텍스도 좀 난해하게 처리를 했어. 보통 종속절, 주절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데 얘는 한 문장은 뭐 종속절, 주절, 주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한 문장은 종속절, 종속절, 주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 구조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지. 게다가 and 뒤에서 if의 생략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것조차도 판단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자,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될까? 아닐걸요. 잘 들으세요. 힌트는 가까운 데서 잡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만약에 이 단어가 없다면은 사실 못 푸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할 거예요. 신텍스 분석을 통해서 그걸 알아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반성을 해야 돼요. 왜요? 라이크와이즈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경제가 박살났으니까 뒤에서도 경제가 박살났을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숨겨진 논리를 모른다 해도. 됐죠? 그래서 힌트는 가까운 데서 잡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벗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와 뒤에는 문장 전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잖아요. 네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와 뒤에 있는 문장 전체의 구조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의미 분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likewise라는 아이는요. 단순 부사 수식어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rise 도와주고 끝내버려요. 그죠? 근데 이거 동사잖아요. 그 앞에 동사 찾으면 make class잖아요. 게다가 make까지 똑같이 있잖아요. 병렬 구조로. 그죠? 더 이상 힌트를 어떻게 주나요? 그죠? 그래서 아마 박살났을걸? 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아마도 박살났을걸? 이라고 했어야죠. 이해가죠? 왜 틀린지는 이제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3월 모평 고3의 난이도 1이었어요. 오답률이 80%대를 넘어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실질 정답률은 거의 제로란 얘기야. 그렇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때려 찍어버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에 이걸 논리파악해서 맞춘 애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되게 좋은 소식이야. 그럼 좋다가 아니야. 그렇지? 방금 전에 우리가 교집합 그린 거 있잖아? 신텍스 분석에서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알겠지? 하면 돼.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수업 중에서 영작 강좌는 무조건 2번 이상 들어야 돼. 영작 강좌는. 영작 강좌를 하면은 그냥 해석 따위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갖게 되거든. 그렇죠? 해석을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유전을 파고자 하는 건데 유전이 여기 묻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해석을 아무리 여러 문장을 하고 분석을 해봤자 PR 수업을 들어봤자 우리는 그냥 삽질로 그냥 요 표면을 그냥 파고 있는 거에 불과해. 많은 문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엄청난 영어 그 다독을 한 게 아니라면 하루 종일 5시간씩 영어를 읽는 게 아니라면 그럼 너희들 선택은 그거야. 너희들의 선택은 하루에 5시간씩 영어 문장을 읽을래? 아니면은 영작 연습을 한 달 내내 할래? 그거야. 그렇죠? 이 지문을 뽀개면 돼. 그럼 너희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문장을 읽는 거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될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피리언스는 되게 애매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 글의 핵심 교집합을 가지고 잡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은 이제 뿔마가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요령, 스킬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즈는 분명히 바니어가 있습니다. 됐죠? 시험 문제 되게 정갈해요.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맞는 단어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익스프레스가 안 맞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을까 생각해 보세요. 경험의 반대말이 있나요? 그렇죠? 이 경험은 그 자체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니잖아요. 라이즈는 그냥 상승하다니까 누가 봐도 반대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오답이라면 대체 답안지가 존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경험? 할머니의 경험의 반대말은 뭐? 할머니의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치? 이게 반대말이라고 존재할 게 없잖아. 반대말이라고 존재할 게 없다는 얘기는 답안지가 될 가능성도 지극히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맥 문제는 보통 반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고르는 게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면 이런 것도 일종의 요령인 거예요. 글을 읽어나가는. 알겠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요. 자, 당연하게도 우리의 행동은 변화한대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대로 변화한대요. 우리의 의도된 방식대로 변화한대요. 도대체 자, 힌트 잡아보세요. 주변 문장에서 힌트를 잡아봐야죠. 자, 쌤이 뭐라고 했어요? 연결고리를 잡고 이 문장에 힌트가 될 문장을 잡으라 했습니다. 자, not surprisingly 동그라미 칠게요. 박스 칠게요. 이게 뭐죠? 놀랍지 않게도, 즉 당연하게도란 뜻으로 그 앞에 있는 문장과 파란색 문장과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이 초록색 문장이, 그렇죠? 동일한 논지를 가지고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엔드의 뜻이라고요. 맞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 앞문장에서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앞문장 볼게요. 자, 우리는 존재한대요. 안개 속에서. 이 메시지라는 안개 속에서 존재하는데 이 메시지 안개는 디자인, 만들어졌대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눈에 쉽게 잘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대요. 즉,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 광고 메시지. 광고 메시지는 우리의 행동에 influence, 영향을 미친다예요. 광고가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홈쇼핑 보면 하고 사게 된다고요. 그러면 초록색 문장에 있는 이 intended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파악이 될 거예요. 자, 우리 행동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살 마음이 없었는데 사게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근데 이 의도된 일이라고 그랬어. 그쵸? 그럼 선택과 능동태를 볼 때 누가 의도한다는 거야? 광고자가. 광고를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야, 너 이거 좋은 건데 좀 사면 어떨까? 라고 의도한 거야. 됐죠? 그래서 이 intended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이 influence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야.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에게 어떤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끌고자 할 거고, 물건을 사게 하고 싶을 거고, 그렇죠? 이 intended는 그러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influence,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 말이 이 intended로 그대로 녹아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정교하게 구문 파악을 하려면 이게 단순히 해석 실력 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돼,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깊이 있는 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영장 능력이 필요해요. 알았죠? 자, 다음 4번. 4번도 힌트 잡아보세요. 오늘 4번, 5번 이렇게 하면 마무리돼요. 자, 부족하대요. 어떤 연구가 부족하대요. 자, 일단 얘는 별표하세요. 거의 극악이에요, 극악. 거의 너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시작할게요. 자, 부족하대. 어떤 연구가 되게 부족하대. 자, 이건 가로를 묶어서 수식어니까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런 연구는 근데 어떤 연구냐면, 이거는 이제 주어로 해서, 동사를 찾으면 이렇게 되겠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수식어로 묶습니다. 됐죠? 근데 쌤이 ing와 ed로 파생될 때는 그 앞에다가 비동사 넣어서 앞에 있는 이 리서치를 다시 한번 파란색 주어로 잡은 다음에 연결하면 된다 했죠? 여기까지 가요? 오케이. 자, 이런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서로 연관시킨대요. correlate A with B. 이빨 색깔과 삶의 만족도를 연관시키는
그 어떠한 연구의 부족도 언급되지가 않는데요. 뭔 소린가 싶죠? 거의 환장하죠, 사람이. 하나씩 보게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연구예요. 자,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요. 이빨의 색상과, 너는 이렇게 이빨이 누라니. 삶의 만족도. 이 두 개에 대한 관련성을 연구하는 연구래요. 자, 그럼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빨 색상이 마이너스 하면 삶의 만족도는 마이너스 되겠지. 그러니까 가서 이빨 색상을 이제 좀 플러스하게 있는 무언가를 사서 나의 삶의 만족도를 플러스 시키겠지. 맞죠? 별거 없죠? 끝. 근데 그런 연구가 부족하대, 없대.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하지 않았대.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잘 봐요. 다시. 야, 이빨 색상이 뭐 누렇다고 삶의 만족도가 뭐 떨어지냐? 올라가냐? 뭐 이거에 대한 연구가 되게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게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즉, 야, 그냥 누런 대로 살아.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빨이 진짜 하얘지면 삶이 그렇게 행복해지고 정말 네가 좋은 집에 살면 삶의 행복도가 그렇게 올라가느냐에 대한 연구가 없대요. 그냥 입증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리고 입증되면 안 되겠죠. 광고업자들 입장에서 돈을 못 벌겠죠. 물건 아무도 사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일종의 세뇌시키는 건데 물건 필요하다고.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 이빨 색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어떤 연구가 없다라는 말은 이게 보장된 게 아니구나. 진짜 이빨 색상이랑 삶의 만족도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죠? 굳이 이빨 누렇다고 달려가서 물건을 사야 되느냐. 그렇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고난이도 논리예요. 이 정도 논리 이해했으면 이제 고등부에서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런 연구가 없대. 이런 연구가 없어. 그럼 사람들 살까 안 살까? 사겠지 물건을. 느낌표 사겠지. 맞죠? 다시 파란색. 자, 이빨 색상과 삶의 만족도를 연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진짜 우리는 왜 연구를 하느냐 생각을 해봐. 진짜 내가 이빨 색상이 좋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까? 그런데 그런 연구가 부족해. 그러니까 그런 게 입증된 적이 없다는 얘기야. 보장, 개런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그런 연구의 부족을 언급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런 연구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를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게 입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게 진짜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구나 하면 무조건 안 사겠지만 그런 것 자체를 모르니까 이제 얘네들은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물건을 사게 되겠지요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렉으로 이어지는 이 글의 논제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겠지요라는 뜻인 거야. 그럼 주변 문장에서 그래서 물건을 사겠지요라는 말이 나오면 렉은 맞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럼 앞문장 볼까? 자, 만약 네가 feel sufficiently inferior, 되게 열등하다고 느껴져. 네 노란색 이빨 때문에, 누런 이빨 때문에. 그럼 너는 물건을 산다, 안 산다? purchase. 산다. 산대잖아. 그래서 얘는 괜찮은 거야. 왜 어려운지 알겠지. 그러니까 말을 나 너 좋아하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모르겠지, 헷갈리지. 하지만 가끔 너를 좋아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은 너를 좋아할걸? 이지랄하는 거야 그냥. 미친 문장이야 거의. 세상에. 근데 결론은 뭐냐면 좋은 글이 아니야. 인정해야 돼. 좋은 글이 아니고 빙빙 꼰 글이야. 이거 논문이거든. 일생생활의 글이 아니거든. 그렇지? 글을 쓴,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되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너희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고자 해.
두 번째, 그런데 너네들이 쉽게 알아듣는 거 되게 기분 나빠요. 왜? 자기 박사거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 수십 년간 이 논문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돈을 바쳐온 사람이거든. 그치? 근데 자신의 수십 년 노력의 결과인 이 논문을 네가 달랑 한 번 듣고 이해하네 이래버린다. 어이없겠지, 걔 입장에서는. 그치?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말을 빙빙빙 꼰 거야. 그래서 사실 어디 치과를 가도 어디 의사한테 가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지 않아. 되게 막 어려운 의학용어 써서 왜? 그게 권인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거봐 임마, 어차피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 임마.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해 임마. 그러니까 수술하라면 해야지 임마. 이래 버리는 거야. 그렇죠? 권위에 대한 이제 호소인 거지. 그렇지? 좋은 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이 빙빙 꼬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이 꼬여진 글을 어떻게 해서 다시 쭉 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지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되거든, 비로소.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 작업을 못하게 돼. 글이 어려워, 글이 더러워, 그냥 이런 생각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그래봤자 너만 손해. 알았죠? 그렇게 해서 틀리면 네가 손해지 누가 손해냐. 그 문제를 낸 사람이 뭔 상관이냐. 그렇지? 틀리는 사람이 손해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자. 글이 빙빙 꼬여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우리는 빙빙 꼬여진 글을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실마리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알겠죠? 자, 마지막.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 렉 같은 한 단어조차도 굉장히 정교한 시그널들이 있어서 이 아이가 맞구나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오답률 1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이 지문을 통해서 여기 있는 논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거의 일당 100이 돼버려. 거의 웬만한 지문들 거의 도파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릴 거야. 알았지? 자, 가보자. 마지막 5번.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자, having been told. 우리는 수없이 수동태니까 텔의 반대 들었어. 텔은 말하다니까 이제 told는 듣는 거지, 그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었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에 대해서. 그게 뭐야? 물건 사라고. 끊임없이 광고라는 말과 물건 구매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시간을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데 쓰게 되고 실망하게 된대. 자, 그럼 힌트를 찾아야겠지? 잘 봐야 들어. 엔드 자네. 앞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샀어요 라는 좋은 말이 나오자네. 그럼 뒤에서도 좋은 말이 나와야 되자네. 필요한 물건 샀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기분이 안 좋다잖아. 그러면 힌트를 찾아야지. 자, 이거 뭐랑 똑같냐면 봐봐. 자, 만약에 벗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틀린다 했지. 왜냐면은 앞에서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벗이니까 뒤에서는 상승해야지. 웜에 틀린 거. 그렇죠? 구조 분석도 안 하고 그딴 식으로 그냥 찍듯이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틀리는 거 아닌가? 그렇죠? 힌트는 가까운 데 있다. 이 벗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와 뒤에 있는 문장 전체 구조 파악을 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네가 들이밀 잣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요? 그리고 너네 그거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쌤 지금 강좌를 첫 강의 들었지? 진짜 다 개소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물 거야 아마. 그치? 근데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왜? 너네 구분 분석했거든. 영작 수업 들었거든. 그치? 이 글을 보는 눈들이 달라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반은 이해될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반 이해하지? 그러면은 시험은 만점 나와 진짜로. 알았지? 내 말을 다 이해하면 뭐 영어 가르치고. 알았지? 반 이해하는 게 목적이야. 반 이해하는 거. 알았지? 자, 다시 간다. 그래서 벗은 앞문장 전체 눈지 파악하고 뒷문장 전체 눈지 파악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가 무너졌으니까 뒤에는 상세해야겠네 하면 박살이 나버렸던 거야. 힌트는 오히려 가까운 데서 잡았어야 돼. 구조 분석을 못할 바에는 likewise,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and 있으니까 앞에가 좋은 말 뒤에도 좋은 말이 된다 생각한다면 아니지. 네가 앞문장 전체를 보고 뒷문장 전체를 보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앞에는 전체를 봤지만 뒤에는 전체를 아직 보지 않았거든. 됐죠? 자, 적어. 요 뒤에는 투부정사 나오지?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투부정사에서. 자, 투부정사 우리 세 가지. 명흉부. 부사용법 불러볼게.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기억나? 그래서 적어. 이게 뭐야? 감정이야. 그럼 이 뒤에 있는 말이 바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구문이었던 거야.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구문은 투부정사밖에 없어. 정확히 2학년 때 배웠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잡아야지. 왜? 가까이 있으니까. and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독립적으로 연결하는 거야.
이거 생략 현상. 이게 뭐 생략돼 있어 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라니까 무조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까운 데서 힌트를 잡아야죠. 이제 이해 가지? 가까운 데서. 자, 뒤에. 우리는 알게 됐어. 삶의 만족감이 포장, 뭐? 광고를 사고 구매한 물건 포장지. inside,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대. 아, 삶의 만족감은 물건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집도 한 달 지나면, 아무리 좋은 차도 일주일 지나면 그런구나. 그렇죠?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포장지 안에 삶의 만족감이 없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현으로 disappointed가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이 수업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야. 자, 문맥 문제는 그래.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이해를 했다 쳐. 과연 이 영수라는 과목이 이해 정도 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는 손흥민이 축구하는 걸 내가 한 5번 정도 유튜브에서 봤으니까 나도 이제 손흥민과 비슷한 영어 실력, 축구 실력 갖게 됐겠다랑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게? 그치? 어떤 애가 미술을 하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걸 내가 한 2-3번 봤다고 그럼 내가 도화지에다가 연필을 갖다 대자마자 걔랑 비슷한 수준으로 그림 그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왜 그런 착각을 하는지 알려주고 마무리할게.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 자, 수학과 영어는 어떤 지점이 다르냐면 자, 영어라는 과목은 수학과 사회과학 같은 암기 과목의 딱 가운데 지점에 있어. 수학은 10 더하기 90이야. 10이 뭐야? 이해야, 이해. 그렇죠? 뭐 미적분의 원리든 함수의 원리든 삼각함수의 원리든 그렇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원리든 근데 그게 어렵니? 그거 그냥 들으면 되거든. 그렇지? 아니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뭐 사인은 이거고 코사인은 이거고 뭐 탄젠트는 뭐 이거다. 뭐 그냥 하면 되잖아. 이해 안 될 게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문제는 못 풀 수 있지만 이해는 그냥 될 때까지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곱하기 빼기만 한다면? 근데 왜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야? 트레이닝. 그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 공식 하나 외운다고 풀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 2점짜리 외에는. 그치? 3점짜리, 4점짜리는 내가 외운 공식을 정말 제대로 이해해서 외워야 되고 그냥 외우는 수준이 아니어야 되고 증명 과정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논리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 증명이 탄생하기까지 해. 그렇죠? 공식이 탄생하기까지 해. 그걸 수많은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메꾸는 정말 부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점수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보다 수학 과목을 더 위에 두는 거야. 그렇지? 왜 사회는 그냥 외우면 되잖아. 그냥 태정태세 문단 세례 그냥 외우면 되잖아. 그렇지? 뭐 세종왕조실록이 언제 만들어졌냐? 뭐 세종시대 만들어졌지 뭐. 왜? 뭐가 왜요?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지. 뭔 놈의 논리가 필요해? 그냥 외우면 되지. 물론 알아. 지금 사회과학 과목은 어느 정도 논리가 필요한데, 그치? 솔직히 말해서 외우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외우면 되잖아. 그렇죠? 자, 영어는 딱 반이야. 50대 50이야. 외워야 될 영역도 50이고 트레이닝 해야 될 영역도 50이야. 외워야 될 영역은 단어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문법 구문. 문법. 아니 뭐 관계사 제거하고 앞에 있는 거 뒤로 끄집어서 문제 만든다. 이거 뭐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이해를 하긴 해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휘 영역 때문에 이 극강의 어휘 영역 때문에 영어는 암기 과목의 특성을 무시무시하게 가지고 있어. 일단.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런다고 다른 지문에 적용이 과연 되냐라는 거야. 그렇지? 네가 그 단어를 외웠다고 그 단어가 고지곧대로 네가 보는 모든 문장과 글에 고지곧대로 적용이 되냐라는 거야. 또 그렇지가 않지. 그렇지? 또 적용하고 훈련하고 깨지고 깨져봐야지. 그렇지? 그래서 영어는 딱 수학과 사회 과목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과목이야. 그렇지? 머리만 좋아서도 안 되고. 그렇죠? 머리 좋다고 막 이해력이 무시무시하게 뛰어나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엉덩이도 무거워야 돼. 엉덩이도 무겁고 꽤 엄청난 인내력도 필요해. 머리가 엄청나게 수학처럼 좋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에 못지않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단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인내심이 강해야 돼.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영어는 딱 수학이라는 과목과 이 암기 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들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과목이야.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절반 정도. 그리고 암기 영역도 필요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영어를 할 때
자, 우리 처음에 구조 분석했어. 그거 못하고 뭐 있어? 길면 동사 찾으래잖아. 근데 왜 똑같이 길면 동사를 찾으라는 원리는 다 같이 알고 있는데 왜 누구는 그거를 적용해서 다른 지문에 다 적용을 시켜서 점수가 드드드 오르기 시작하는데 나는 왜 용어야 요건이냐 이거야. 예를 들어. 그렇지?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단어 때문이지. 뭘 단어를 알아야 연결을 하지. 그냥 문법은 쉽게 얘기해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연결 고리일 뿐이야. 그렇지? 아니 뭐 단어를 알아야 연결을 하지. 그잖아? 그거 되게 단순한 이야기야. 근데 그 당연한 지점을 부족하게 해놓고 왜 내 영어 점수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로 마무리하자. 자, 과연 단어가 그렇게 중요할까? 참고로 나는 단어장이라고 생긴 걸 외워본 적도 없어. 근데 모르는 단어는 없어. 근데 있어, 없어. 나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 왜? 단어장을 외워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는 없어. 그렇지? 근데 나는 모르는 단어가 있지만 모르는 단어는 없어. 이게 뭔 미친 소리지 얘기하고 마무리하자. 자, 봐봐. 이 문제 풀 때 여기는 모든 단어 다 알아야 되나? 아니지 않나? 그죠? 아니지 않나? 그게 끝인데? 그게 끝이야. 여기는 다 모든 단어 다 알아야 되냐고? 아니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문제는 likewise 의미만 알면 풀 수 있는데? likewise 마찬가지로잖아. 그렇지? 콜랩스가 무너진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니까 똑같이 무너진다는 뜻이 돼야 되잖아.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데? 네가 rise를 알면 되고 collapse를 알면 돼. 그리고 likewise를 알면 돼. 근데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단어라고 느껴지진 않지 않나? 그렇죠? 결론. 자, 단어장이 데이 1에서 데이 50까지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렇지? 어떤 애는 나 이번에 단어 열심히 해서 이제 뭔가 좀 근본적인 나의 영어 실력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열심히 해. 너는 인간이야, 기계가 아니라. 하면 까먹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에이씨 안 해. 아니, 안 한다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충분히 할 수 있지. 데이 1에서 58시간이라면 데이 1에서 10 정도는 뭐 5번, 6번, 7번 반복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아이는 데이 1에서 10에 있는 단어는 파생어까지 완벽하게 거기는 예문들까지 완전히 독파해버렸다 치자. 그렇지? 단 걔는 데이 11에서 그 이후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 무조건 후자야. 무조건 후자야. 이거는 누가 좋은 대학을 가는지와 똑같아. 자, 봐봐. 내가 내 실력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실력에 비해서 난 내 실력보다 더 작았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가 그래. 자, 어떤 아이가 이제 1번 안에 마무리할게. A라는 아이가 있어. 50점, 50점, 50점이라 치자. 국영수가. B라는 아이가 있어. 100점, 빵점, 빵점이라 치자. 무조건 얘가 성공. 이게 고3만 아니라면. 그렇지. 고3이면 좀 그렇지. 고3이면 얘가 더 좋은 대학 가겠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나? 얼마나 좋은 대학 가겠나? 인간적으로, 그렇지? 뭐, 별로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어차피. 그렇죠? 자, 이제 진짜 얘기. 공부의 원리가 되는 영어와 수학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그럼 안 돼, 얘들아. 하나를 극강으로 올려봐. 하나를 목숨 걸고 올려보라고. 예를 들면 방학 때 진짜 다는 안 돼. 하나 선택해. 물론 다 골고루 해야 되지만 그중에 진짜 이번 방학 때 끝장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과목이 영어든 수학이든 한 과목이 있어야 돼. 일단 영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 100점을 말하는 게 진짜 물리적인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물리적인 점수 100점 나올 줄 알면 너무 좋지. 그렇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서 진짜로 하나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의 그 점수까지 올려놓지? 그러면 나머지 점수가 거의 급상승하기 시작해. 왜? 다른 과목에도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기 시작하거든. 그렇지? 거기에 대한 원리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이제 하나 다 갖다 버리면 돼. 알았지? 공부를 잘한다는 건 문제집의 개수와 반비례. 왜? 당연하지 않겠니? 우리 지금 이 지문을 만약에 너네가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수업을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몸요리가 갑자기 좋아져서도 아니야. 우리 지금 2주째, 3주째 계속 같은 지문만 공부하고 있잖아. 해석도 하고, 국문도 하고, 영작 훈련도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변형 문제풀이도 할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나의 지문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배울 게 하나도 없었어? 지난주에 영작 훈련 했더니 오늘 수업 너무 쉬웠어? 아닐 건데. 그게 언어의 깊이야. 언어는 해도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 단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그럼 다른 지문도 거의 비슷한 능력으로 뽀갤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건 쌤이 믿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다 갖다 버려야 돼. 아니 나는 수학 문제집이 5권 이상인 애들이 이해를 못하겠어. 지가 아인슈타인이잖아 봐. 아니 수학 문제집이 5권이면은 네가 무슨 수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될 건데 얼마나 틀린 문제들을 반복해서 네 걸로 만들 수 있겠니? 그게 가능하니 물리적으로? 너한테는 하루가 한 60시간 되시나 봐. 그렇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 자, 딱 한 권이야.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교재 딱 한 권이야. 그거를 나는 2권을 더 샀어. 물론 연습장 써도 돼. 근데 나는 2권 더 샀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함께 티처랑 함께 예를 들면 이제 28번 풀었어. 그건 네가 푼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 수업도 마찬가지야. 이거 내가 수업했지 너네가 수업했어? 그렇지? 그냥 너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님의 축구 경기를 본 거 뿐이라니까? 그거 보고 너네가 그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28번 문제를 풀었어. 근데 너는 2권 더 샀잖아. 자, 이제 요거 이제 가져와. 나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 그러면 그날 다시 풀어. 문제 난이도가 극강으로 어려우면. 그런데 좀 해볼 만해. 그러면 3일이나 일주일에 다시 풀어 그 문제. 그렇지?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하고 내가 따로 산 똑같은 교재, 따로 산 교재를 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해. 그리고 이제 다시 일주일 후에 똑같은 28번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해. 그리고 시험 때 다시 한번 그렇게 공부했던 문제 중에서 다시 풀어봤을 때 또 틀렸던 문제들만 다시 선별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그래서 4번에서 5번 정도로 공부했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문제집이 거의 내 허리만큼 왔었던 것 같아. 한 20권 됐던 것 같아. 꼴등이었어. 정규 꼴찌였어. 정규 꼴찌는 까먹지도 않아. 애매하지 않거든. 확실하게 정규 꼴찌였거든. 거의 이때부터는 내 앞에 별로 없었어. 거의 없었어. 정규에서도 별로 없었어. 왜? 내가 한 건 딱 하나야. 문제 다 갖다 버렸어. 사실 그 이유는 포기해서 시작한 거야. 난 그 원리를 알지 못했거든. 고등학생 뭐 그런 원리를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은커녕 너무 쪽팔린 거야. 맨날 나보고 꼴찌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근데 왜 그 선생님이 나를 더 기억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영어는 1등이었거든. 근데 영어를 똑같이 나는 그렇게 포기받던 거야. 난 중1 때 알파벳도 모르고 시작했거든. 중1 때. 그래서 당연히 중1 때는 영어가 내는 꼴찌였어. 그 중1에서 중2 올라갈 때 썼던 방식을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똑같이 썼어. 그래서 쌤이 말하는 거야. 하나를 엄청나게 뽀갠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나머지 과목을 똑같이 하기 시작해. 영어와 수학은 원리가 동일하거든. 왜? 반복하면 돼. 대신 이렇게 하면 안 돼. 기억력을 풀면 안 돼. 이거 예전에 어떻게 풀었더라. 이게 어떻게 반복이지? 미친 짓이지?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그렇지? 10번 풀더라도 예전에 기억력 따위가 아니라 처음 푼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풀어야 돼. 근데 막 여기 막 힌트 적혀있고 막 뭐 적혀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냥 푼 거 같으니까. 실제로 푼 거고. 그래서 문제집을 또 산 거야. 그럼 깨끗하잖아. 왜 처음 푼 거 같아. 처음 푸는 거 같아. 왜 깨끗하니까? 문제집 한 권 사.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 한 권 문제집을 더 사서 네 성적이 얼마나 올릴지를 네가 자신만 할 수 있다면 아니 2권이 아니라 4권, 5권도 살 수 있는 거야. 수학만. 수학만. 무슨 알겠지? 진짜야.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영수 중에 하나 골라. 뭐든 상관없어. 그렇지? 그리고 그 하나를 할 때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교재를 똑같은 교재를 2권 더 사.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그날 다시 한번 풀고 네 머리로 풀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는 소용없다고. 그렇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한번 풀어. 그렇죠? 난이도 좀 쉽다. 그러면 3일 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풀면 되고. 그러면 속도는 네가 정하면 되고. 텀은 네가 정하면 되는 거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이 하나를 지키기만 한다면 이 하나의 원리 속에 이 공부라는 게 어떤 원리인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의 다 녹아들어가. 간단하지? 다 갖다 버려라. 문제집 개수를 극강으로 줄여라. 알았죠? 그리고 나는 추가적인 문제집 사지 않는다. 학교나 학원에 사는 문제집을 한 권, 아니 성적 돌리고 2권. 나는 전교 1등 하고 싶으면 그럼 3권 사. 그럼 되잖아. 그러면 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머리가 나빠서 전교 1등 못해도 반 1등은 해. 진짜? 그건 해보고 말해야 돼. 너네가 지금까지 한 공부는 내가 보는 공부가 아니야. 공부하면 뭐해? 까먹는데. 그렇지? 하면 뭐해? 잊어버리는데. 맨날 하고 까먹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절대적인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네가 9점 맞았으면 쪽팔린지 알아야 돼. 넌 원래 100점 맞으라 이거든. 그렇게 해서 1등 했으면 쪽팔린지 알아야 돼. 넌 전교 1등을 알아야 이거든. 그렇게 해서 전교 1등 했어도 넌 쪽팔린지 알아야 돼. 너는 서울대 가라 이거든 원래. 그렇지? 네 능력치를 다 갉아먹고 있었던 거야 사실. 너도 모르는 능력치를.
알았지? 간단하지? 갖다 버려. 진짜로. 나는 이 방법 하나로 영수를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린 사람이야. 극한까지. 알파벳도 몰랐다니까. 그치? 중1 때. 고1 때 전교 꼴찌였다니까. 알았죠? 딱 그 작업하고 성적이 말도 안 되게 오르기 시작했다니까. 다른 거 하지도 않았는데. 딱 그거 하나만 하고.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내가 뭐 문제 100건 풀어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다 갖다 버려라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못해? 버리면 되는데? 그치? 버려, 진짜. 쓰레기냥 갖다 버려. 괜찮으니까. 책장 구석에다 놓지 마. 뭐 이렇게 못 믿어. 알았지? 버려. 대신 똑같은 문제집이 2권, 3권 있어야 돼. 무조건이야. 특히 수학은. 특히. 알았지? 영어는 이 교재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것들 배우는지 잘 생각해봐. 알았지? 너네가 만약에 오늘 영작 훈련 끝나고 났더니 오늘 수업이 너무 시시했다. 그러면 영어도 반복이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근데 아니다 하면 영어에도 절대적인 반복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알았죠? 자, 이제 반복하는 원리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학원에서도 계속 이제 영작 시험을 봐요. 영작 시험 계속 봅니다. 알았죠? 영작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영작 시험 봤는데 내가 6문장 중에서 예를 들면 3개를 틀렸어. 그럼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있을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워서 손조차 대지 못했던 문장들이 있을 거야. 그중에 가장 많은 빈칸을 틀린 아이. 그렇지? 걔는 집에 가서 강좌를 다시 들어. 그렇죠? 쌤이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놨잖아. 그렇죠? 목록별로 올려놨어. 유튜브 들어가서 목록을 들어가면 고1 지문, 고2 지문, 고3 지문이 있을 거고 각각 해당되는 지금 이 수업은 이제 고3 지문이지, 그치? 고3 지문 클릭하면 1강, 2강에서 쭉 이제 9강, 10강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는 문항 번호까지 적혀 있어. 영작 1번 문장, 영작 뭐 2번, 3번 문장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내가 그날 틀린 문장 무조건 다시 들어. 그래봤자 일주일에 2번이잖아. 네가 만점 맞지 않는 한 일주일에 학원 2번 오니까 그래봤자 2문장이잖아, 그치? 그 2문장 들어. 그거를 나 같으면 대여섯 번은 들을 것 같아. 그거 대여섯 번 들어서 내가 20년 동안 쌓은 영어 실력을 한 달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건 되게 신나는 일이거든. 내가 20년 동안 쌓은 걸 너네가 한 달에 쌓을 수 있다 생각해봐. 최소한 그 구문 능력에 대해서는 나랑 별 차이가 없게 된다니까? 나랑 별 차이가 없게 된다는 얘기는 학교 시험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거의 보장이 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무슨지 알겠어? 거의 보장이 돼버려. 거의. 수능? 거의 껌 돼버려. 알았지? 물론 전제 조건은 항상 얘기했어. 단어는 해야 돼. 단어도 얘기했어. 전체 대충 합반은 하지 마. 알았죠? 차라리 데이 1에서 10까지만 완벽하게 포기하는 게 나아. 근데 뚜터쌤이 자꾸 범위를 뒤에까지 말해. 원장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저는 데이 1에서 10까지만 확실하게 할래요. 그렇게 해서 2달, 3달을 해. 그래서 거기는 예문 다 씹어 먹을 정도로 해봐. 네 점수가 어떻게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쌤이 말한다고 듣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지금 3주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을 너희가 들으면서 똑같은 지문을 매번 내가 들을 때 이 느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지? 그래서 공감이 가는 면이 있다면 무조건 해줘. 다른 거는 반복해서 듣지 마. 알았지? 오로지 영작 관련 수업만. 3강에서 8강, 9강까지만 아마 영작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문제풀이나 이제 구문 분석이거든. 나머지는 괜찮아. 한 번만 들으면 돼, 한 번만. 알았죠? 근데 하지만 영작은 3번, 4번, 5번 들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을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